네, 안녕하세요. 저는 샌드뱅크라는 그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를 공동 창업해서 지금 운영이사로 일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웹 3.0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출간을 하게 돼가지고 웅달 책방에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제 책 소개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저의 뭐 생각이나 철학 같은 거 공유하고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 이 웹 3.0 사용 설명서 책 정말 재밌게 잘 읽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웹 3.0이 개념 자체가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웹 3.0은 말 그대로 인터넷, 세 번째 인터넷 혹은 3세대 인터넷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사용 설명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3세대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네.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그 안에서 돈을 벌어야 하느냐, 네. 이런 이제 좀 실증적인 내용을 담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웹 3.0이라는 게 막연하고 사실 아직 오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 책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상상하실 수 있게끔 그런 예시도 많이 담았고 해가지고요. 네,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인터넷 세상을 웹 3.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웹 2.0 시대랑 웹 3.0 시대가 어떻게 다른 건지, 웹 2.0 시대는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은 웹 2.0이라고 정의를 해요. 네. 그 말은 웹 1.0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저희가 지금 인터넷이라는 거를 처음 쓰게 된 게 한 언제 정도라고 보시나요? IMF가 한 97년 전후로 조금 대중화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맞아요. 386, 486 PC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맞아요. 그 모뎀을 써가지고 PC 통신 같은 거 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천리안이었거든요. 10만이. 그리고 이제 도스 같은 거 뭐 운영체제 쓰면서 이제 네. 아무튼 되게 단순한 사실 역할만 할 수가 있었죠. 컴퓨터 정보를 리딩하는 역할만 했던.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좀 큰 계산기 정도였던 거죠. 저는 당시에 컴퓨터를 재밌게 썼던 기억은 없지만, 이제 세월이 좀 흘러서 네. 뭐 2000년대 한 초중반 정도가 돼서 이제 뭐 그 ADSL이라고 하는 그 광 케이블 따라올 때면 따라 막 메가패스 이런 것들이 깔리면서 인터넷이 속도가 빨라지고, 네. 그 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죠. 많아졌죠. 게임도 할 수 있고, 이제 뭐 인터넷도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은 사이트들이 생겨났는데, 웹 1.0에서 웹 2.0으로 넘어가는 그 지금 시대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읽기 온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 작성자가 올려놓은 글이나 사진 같은 거를 그냥 보고 그걸로 만족해야만 했던 게 1세대 웹 1.0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지금 쓰는 인터넷처럼 뭐 누가 사진을 올리면 좋아요도 누를 수 있고 댓글도 달 수 있고, 네, 이제 메시지를 자유롭게 주고받지를 않나, 뭐 영상을 올리고 영상을 보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게, 말하자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대용량 파일의 어떤 저장이나 유통이 가능해지면서 단순히 텍스트가 아니라 컨텐츠가 굉장히 다양해졌죠. 그게 이제 2세대 웹 2.0 인터넷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웹 웹 3.0 시대라는 거잖아요. 일단 개념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우리가 웹 2.0 시대에서 웹 3.0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지금 사실 말씀드리면 웹 2.0이라고 하는 뭐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 뭐 구글, 유튜브 저희 잘 쓰고 있는데, 그걸 굳이 이제 웹 3.0 시대로 구분짓고 또 거기로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제 영어 표현 중에 self-sovereignty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기 주권이라는 뜻입니다. 주권이요? 이게 저는 그 암호화폐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네. 비트코인이라는 이 암호화폐에 굉장히 심취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이 자기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당히 많이 깨닫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비트코인을 알기 전부터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네. 조금 더 일반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인식, 네. 그 자기 주권에 대한 인식보다는 더 강해요. 사실 그 자기 주권에 대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네, 프라이버시, 자기 주권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한 중요도를 굉장히 높게 삼는데요. 네. 이 비트코인이 생겨난 이유 자체가 셀프 소버런티, 자기 주권 때문입니다. 그 비트코인이라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격이 많이 변동하는 암호화폐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는데, 대부분이 그렇죠. 그죠? 네. 사실상 이게 태어난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네. 돈을 너무 많이 풀다 못해서 은행들의 보너스 잔치를 하라고 주는 네. 그런 어떤 행태들에 굉장히 혐오감을 느낀, 환멸감을 느낀 어떤 익명의 개발자가 네. 정부나 어떤 중앙은행의 개입 없이 사람과 사람 간의
이 현금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네트워크를 만든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게 비트코인인데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돈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터넷도요. 사실 돈이라는 개념을 빼고 보면 네트워크잖아요. 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뭐 돈의 네트워크고 네.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인터넷이고 그렇죠. 결국 둘 다 네트워크입니다. 음. 그러면 이 네트워크라는 곳에 부의 집중화 현상이 일어난다거나 권력의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면 부작용이 생기죠. 생기고 있죠. 생기고 있죠. 이제 제가 방금 그 설명드린 2008년 금융위기 사태 같은 게 네. 돈의 네트워크에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발생하는 사건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가네 마네. 이런 상황들이 다 어떤 돈의 네트워크가 어떤 부분이 좀 망가져 있고 이것을 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시스템이나 의사결정 시스템으로는 잘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지금 좀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터넷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음. 사실상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이 곳곳에서 집중화 현상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이거의 반대급부 풍선 효과로서 태어난 게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인데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가 가장 강력하게 지금 발전한 버전이 비트코인입니다. 바로 그래서 탈중앙화된 네트워크가 이렇게까지 큰 강력한 네트워크가 나타났다. 네. 그러면 웹 3.0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웹 3.0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이제 화두에 오르는 것이죠. 아, 그럼 이게 말씀하신 것만 이제 들어보면 어쨌든 이 웹 3.0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암호화된 자산들이랑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웹 2.0 지금 시대에 어떤 부작용들이 생겨나서 어쨌든 웹 3.0 시대의 필요성이 대두됐는데 그게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연관성이 그럼 있는 건지 한번 말씀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저는 암호화폐를 네. 비트코인 대 나머지 암호화폐 이렇게 불러요. 아, 알트코인 말씀하시는 거죠? 알트코인.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고 네.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을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네, 그렇게 나누신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그 알트코인으로 알터네티브 말하자면 네. 대체 그러니까 비트코인 뒤에 나온 것들은 다 대체 알트코인이다라고 부르는데 네. 그것도 뛰어넘어서 요즘은 이더리움이나 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같이 상위권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암호화폐들은 아예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각광받는 어떤 기술의 복합체 네.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비트코인이 기술적으로 많이 떨어지니까 속도도 느리고 네. 뭐 쓰기 불편하고 디앱들도 올릴 수 없고 현재까지는 아직 네. 그렇게 실생활에 사용되는 앱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나 그 다음에 나타난 3세대 블록체인들은 그런 걸 가능하게 했고 그래서 디파이나 NFT나 뭐 지금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앱들이 만들어져서 많이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탈중앙화된 인터넷이라는 게 이 이더리움 외에 나머지 3세대 블록체인들의 어떤 전유물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탈중앙화된 네트워크가 이 이더리움이나 기타 등등 암호화폐들이다라고 많이 이제 생각들을 하세요. 그리고 이 중에서 또 부각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코인의 역할이거든요. 이제 다들 토큰 이코노미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 얘기 그렇죠. 있어요. 이제 뭔가 서비스가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카르다노 기반의 어떤 디앱이 나왔는데 네. 이 디앱의 토큰 이코노미가 뭐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토큰은 어디에 쓰이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인센티브 구조라는 건데 이 인센티브 구조가 말하자면은 탈중앙화된 인터넷의 꽃이다. 네.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업계 많은 분들은 또 프로토콜 경제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웹 2.0은 플랫폼 경제고 네. 말하자면 페이스북 같은 이제 거대 IT 기업이 큰 서비스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2, 3등은 많이 없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플랫폼 경제인데 네. 프로토콜 경제라는 게 이제 웹 3.0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그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프로토콜 경제는 이제 플랫폼 경제랑?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네. 그 네트워크에 기여를 하는 만큼 보상을 가져간다는 경제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는 유저였잖아요.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자 네. 입장에서 페이스북을 공짜로 쓰고 네. 대신에 페이스북에 우리의 데이터를 다 넘기죠. 네. 신원 정보, 뭐 행동 정보 네. 이런 거 다 넘기고 대신에 그들이 노출하는 광고를 우리는 봐줘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플랫폼 경제. 프로토콜 경제는 제가 토큰을 사는 거예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행한 토큰을 사서 네. 이 토큰을 가지고 그 안에서 활동을 많이 하면 더 보상을 많이 얻어가는 거죠. 보상으로 토큰을 얻는 건가요? 보상으로 토큰을 얻는 네. 것이죠. 이걸 이제
토큰 이코노미가 들어간 뭐 프로토콜 경제다. 이게 웹 3.0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네. 서론이 길었지만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웹 3.0의 가면을 쓴 마케팅이에요. 네, 토큰 마케팅이죠. 내 토큰은 이런 데 쓰이는 거예요. 네. 근데 웹 3.0에 쓰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보기가 좋잖아요. 네. 앞으로 다가올 3세대 인터넷이 토큰 위주의 인터넷이 된대. 그거를 가장 잘 팔고 있는 게 안드리센 호로위츠라고 네. 안드리센 줄여서 호로위츠. A16Z라고 하는 이제 네. 미국계 VC입니다. 벤처 네. 캐피탈. 네. 이 회사가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웹3 테마 토큰들을 많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제 불과 몇 달 전에 이 일론 머스크 네. 테슬라 창업자와 트위터 상에서 뭐 설전 아닌 설전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트위터 창업자인 잭 돌시까지 가미를 해가지고 네. 이런 VC들이 토큰을 웹3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마케팅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토큰이 아니라 네. 이 토큰이 구성된 토큰이 만들어져 올라가 있는 네. 네트워크가 얼마나 탈중앙화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웹3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코인 프로젝트들은 실제로 그 어떤 사용성도 없으면서 토큰을 먼저 발행해서 팔고 그 발행한 토큰을 가지고 어떤 그 비전만 제시한 상태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맞아요. 그런 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우린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만 제시하죠. 음. 근데 잘 지켜지지 않죠. 그렇죠. 실제로 그런 여러 프로젝트들이 처음에는 기대를 많이 받았다가 이제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코인을 발행하면 네. 초기에 코인을 발행하면요. 네. 그 코인 홀더들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서비스를 만들게 되고 정책을 만들게 되다 보니까 네네. 프로덕트 마켓핏이라고 하죠. 네. 제가 서비스를 만들면 그 서비스는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줘야 사용자들이 늘고 네. 부가가치를 창출하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토큰을 먼저 발행해서 돈을 먼저 받으니까 네. 이 말하자면 투자 유치를 가장 앞단에서 해버리니까 음. 이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회사의 방향성이나 정책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 토큰을 먼저 발행하면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웹 3.0은 그래서 토큰을 먼저 발행하는 게 웹 3.0이 아니라요. 네. 토큰을 약간 떼놓고 네. 그냥 이 비트코인은요. 네. 채굴자가 블록을 만들어서 밸리데이터한테 노드한테 네. 가장 빨리 블록을 생성한 채굴자로 간택이 되면 그 블록당 이제 6.25 비트코인을 받아요. 그렇죠. 그렇게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탈중앙성이 가능한 거거든요. 어떤 누군가가 개입하지 않고 블록이라는 게 10분에 한 번씩 계속 생겨날 수 있는 2100만 개의 최대치까지 달려가는 중인 거죠. 비트코인은. 네. 그걸 누가 조종하느냐? 아무도 조종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서 채굴하고 있는 채굴자와 블록을 검증하고 있는 노드 밸리데이터 검증자들이 서로 서로를 누구의 지시도 검증하고. 없이 그냥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서 네. 계속 그렇게 달려가는 중인 거죠. 이렇게 탈중앙화된 네트워크가 그전에는 있었느냐. 시도는 많이 있었어요. 네. 60년대부터. 네. 근데 없었죠. 음. 근데 비트코인이 가장 완벽한, 가장 강력한 탈중앙화된 네트워크가 돼서 나왔고 네. 그 뒤에 나온 이더리움을 비롯한 3세대 블록체인들은 사실상 탈중앙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버리고 오히려 기능적으로 개선을 가져가다 보니까 네. 탈중앙화된 인터넷의 무대가 되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그러면 이게 내용을 바로 직접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웹 3.0 시대에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젝트들은 이제 가치가 좀 적다, 없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도 단 하나만 있잖아요. 네. TCP/IP 프로토콜 프로토콜. 표준 규약을 삼은 인터넷이라는 거는 딱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비트코인이 되는 거죠. 네네. 인터넷 위에 올라가는 애플리케이션 중에 네. 지금 현재 존재하는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어디에 쓰이느냐의 유즈 케이스를 잘 만드는 디앱들이나 네. 서비스들은 당연히 살아남을 거예요. 네. 지금 뭐 이런 얘기 드리면 바로 떠오르는 프로젝트들 아마 있으실걸요. BAYC NFT라던가 네네네. 되게 잘 나가고 지금 뭐 가격이 좀 원숭이 거 맞죠? 요트클럽. 네, 요트클럽. 네, 가격이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어도 네네. 뭐 워낙에 잘 된 케이스고 네. 뭐 또 뭐 디파이 같은 것들도 보면 네. 유니스왑이라던가 이런 네. 것들 되게 많이 쓰이고 지금도 되게 많은 시가총액이 거기 묶여 있는데 네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블록체인 위에서 가동될 거냐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네, 유니스왑 디파이도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네. 유니 토큰도 따라서 살아남을 수도 있죠. 네. 그 서비스 자체 효용 가치만 입증을 계속 해준다면 네. 다만 이게 어느 네트워크 위에서 가동되어야 진정한 탈중앙화된 인터넷이냐라는 네. 관점에서는 네. 비트코인이 유일하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비트코인 네트워크만이 가장 탈중앙화되어 있다.
네. 처음 듣는 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탈중앙화라는 개념이 어떻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탈중앙화를. 지금 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제가 땅 주인입니다. 이 위에 건물을 지으라고 그래요. 스스로 땅을 소유한 것도 아닌데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오케이 해서 지었어요. 네. 건물을 짓는 와중에 제가 땅 주인입니다. 제가 이제 이 땅을 갈아 엎어버려요. 나가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항상 땅을 삽니다. 그죠? 그렇죠. 땅을 먼저 사고 그 위에 내 건물을 짓잖아요. 네. 이게 이제 탈중앙화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땅은 지금 땅이라고 하니까 이제 부동산의 개념으로 사람들이 생각해서 땅 네. 주인 다 있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지구라는 개념으로 볼게요. 네. 지구는 주인이 없죠. 그렇죠. 지구에 나눠져 있는 뭐 여러 나라가 있는 거지 그 지구 자체의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구에 인류가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인터넷도 주인이 없습니다. 누구든 HTTP 뭐뭐뭐뭐 주소만 쓰면은 바로 접속할 수 있잖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인터넷이 이렇게 발전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뭐 케이스를 찾자면 끝도 없어요. 바퀴. 네. 바퀴도 여러분 기술입니다. 기술이죠. 수천 년 전에는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겠죠. 이집트 네. 시대에.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들고 나르거나 뭐 아니면 노새한테 등에 실리거나 이랬는데 바퀴라는 게 발명되면서 이 엄청나게 트랜스포테이션 그 이동의 자유가 사람들이 인류가 확 늘어났죠. 네, 불, 전기 뭐 이런 거 다 기술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주인 행세를 하지 않아요. 네. 탈중앙화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인류의 삶을 번영시킨 기술이 될 수 있었던 거고 저는 비트코인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비트코인도 인류를 번영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주인이 없기 때문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가 만들었죠. 네. 하지만 이 사람은 호련히 자취를 감췄고 지금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느냐? 일말의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이제 커뮤니티 안에서 쭉 형성되어 온 어떤 컨센서스를 보면요. 네. 이 사람은 일부러 떠난 거예요. 자신이 없어야 이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로서 완성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침표를 찍어준 거죠. 자기가 사라짐으로써. 그래서 이거를 원죄 없는 잉태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사람이 자기가 이윤 혹은 수익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네. 나오는 프로덕트와 네. 마치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낳듯이 아무런 대가 없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세상에 툭 던졌을 때 네. 발전하는 방향성은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아, 그 말씀하신 거 생각난 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그 개발자가 본인이 이제 채굴한 비트코인을 그대로 두고 이제 떠났다는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는 자기가 혼자 채굴자일 때 10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아, 어마어마한 양이 5% 정도 되는 양 아닌가요? 이제 혼자 그렇죠. 혼자서 채굴을 했고 한동안 그랬으니까. 네. 근데 그거를 하나도 옮긴 적이 없습니다. 그걸 그대로 놔두고 사라졌다는 그 거죠. 기록이 다 남아 있나요? 그럼요. 추정이기는 해요. 네.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이다라고 추정되는 지갑이 있는데 네. 여기에는 100만 개가 들어있어요. 들어 있고 한 번도 움직이지 움직이지 없습니다. 않았고. 네. 아, 근데 이더리움만 하더라도 네. 이 비탈릭 부테린 창업자는 자신이 들고 있는 이더리움의 25%를 언젠가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 뭐 다 공공연한 사실이니까 이건 팩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컨스피러시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본인 피셜은 아니고. 아니, 아, 그냥 사람들이 이제 추정을 하는 다 거죠. 남으니까. 아, 기록이 블록체인 남아있으니까. 기록은 다 남으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네. 이제 창업자들이 있고 네. 창업자들이 자신이 직접 이득을 얻었고 네네. 그 이득을 수익화해서 현금화하고 있고 음.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비트코인과는 좀 기본적으로 이 퀄리티가 다르죠. 탈중앙성의 퀄리티가 다르죠.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비트코인에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위해서 꼭 비트코인에만 투자한다기보다는 네. 웹 3.0의 근간이 될 어떤 네트워크를 네. 내가 미리 선점해서 투자한다라는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상상을 해보면 되죠. 이제 90년대에 내가 만약에 TCP/IP 기반 인터넷에 투자할 수 있었다면 어디에 투자했겠어요? 네트워크 자체에 투자할 수 없죠. 회사가 만든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인터넷에 투자할 수는 없었고 네.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뭐 뭐 야후나 야후나 네이버. 그죠. 이제 카카오. 거기서 갈렸겠죠, 승패가. 네네. 내가 야후에 투자했으면 지금 울고 있을 거고 구글에 투자 잘했으면은 지금 그렇죠. 웃고 있겠죠. 지금. 그래서 이제 선택을 했었어야만 했어요, 승자를. 근데 지금 이제 네트워크 단에서 미리 그 승자를 한번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럼 그 네트워크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게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행위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넷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럼 혹시 비트코인 외에 이더리움이나 뭐 에이다나 뭐 폴카다, 솔라나 이런 유명한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 투자하는 거는 구글이냐 어떻게 야후냐를 생각하세요? 네. 잘 따지는 것과 똑같다. 아, 똑같다. 네.
이제 넷플릭스와 왓챠와 뭐 쿠팡플레이 넷플릭스 네.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네. 있잖아요. 네. 이것들 중에 뭐가 잘 될지를 선택하는 거 어렵죠. 뭐 어떤 분은 당연히 넷플릭스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에이 디즈니 플러스가 요즘 대박인데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음, 그런 이제 가치 판단을 잘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어쨌든 이사님께서는 가장 탈중앙화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네, 왜냐하면 가장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거는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가졌다는 거고 네. 인터넷은 무조건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서 승자 독식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네. 아. 승자 독식 현상, 즉 이 수학 체증의 법칙에 따라서 네. 하나의 서비스나 네트워크나 플랫폼으로 모빌라이제이션 네. 됩니다. 집중화됩니다. 네. 이 사람들이 내가 카카오톡을 쓰는 이유는 이게 편하고 좋아서가 아니에요. 많이 쓰고 있으니까 쓰는 네, 건가요? 남들이 다 쓰니까 쓰는 거죠. 이게 맞는 것 네트워크 같아요. 효과예요. 예. 네. 그래서 내가 카카오톡을 씀으로 인해서 카카오톡이 더 강력한 네트워크가 되죠. 네.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늘어나면 그걸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게 네. 이제 수학 체증의 법칙인데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도 가장 강력한 탈중앙화 네트워크라는 특성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과 유저들이 몰릴 거예요. 탈중앙화된 인터넷이 잘 구현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게 네트워크 효과로 발현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결국 그게 비트코인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죠. 다른 자산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이사님께서는 그러면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말고는 다른 자산에는 아예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주식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 주식이라고 하시면 뭐 삼성전자 같은 거, 뭐 국내 주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내 주식은 지금 갖고 있는 게 없고요. 전부 다 해외 주식인데 아, 사실 자산 비중도 저는 비트코인하고 거의 비슷해요. 주식들도. 그럼 한 50대 50 정도로 한 50대 50 계신 정도. 건가요? 네. 저는 주식 투자를 왜 하냐면 트렌드를 읽고 싶어서 합니다. 아, 비트코인도 저는 트렌드를 읽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주식의 50% 정도 미국 자산에 투자를 하고 계신 거고, 네. 이제 50%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계신 거고, 네. 그리고 미국 주식은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그럼 혹시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한번 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투자를 하는 행위 자체는 진짜 잘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거 딱 보면 왠지 한 10배 오를 것 같다 이런 네. 감이 있는 네. 애니멀 스피릿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아, 다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2013년에 비트코인을 왜 몰랐을까? 초창기에. 네. 2017년, 18년 요때 테슬라 주식을 왜 몰랐을까? 아, 다 같이 몰랐죠. 네. 20년에 왜 강남 부동산을 안 샀을까? 그때 사도 늦지 않았는데. 네. 20년도에. 이런 고민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래를 보려고 하는데 제 스타일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한번 비슷하게 따라해 보세요. 지금 그 길거리를 걸을 때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은 뭐가 눈에 많이 띌까요? 요즘 눈에 많이 띄는 신발 있으세요 혹시?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건 원래 있었고, 원래 많죠. 그거. 새로 눈에 띄는 거라고 따지면 크록스 그런 슬리퍼 같은 거? 요즘 크록스가 참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거 많이 신는 것 같아요. 날이 더워지니까. 맞아요. 네. 크록스가 또 더군다나 그 개성을 표출할 수 있게 네. 이렇게 찐 같은 걸 박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MZ 세대가 네. 그 원래 크록스는 의사들이 신던 신발이었어요. 아, 원래요? 네, 그 의사들은 병원에서 거의 살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 패션 아이템으로 정착해가지고 게다가 개성 맞춤화를 할 수 있는 신발로 정착을 했어요. 게다가 예쁘고 알록달록하고 편하고 이게 바로 이제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집중과 중앙 네. 모든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스트럭처 구조화되어 있었던 트렌드에서 지금은 탈피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화되어 가고 있다. 개인화 맞춤화되어 네. 가고 있다. 그래서 패션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보여요. 음, 옷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네. 이제 요즘 룰루레몬이라는 브랜드 아시죠? 네, 들어봤어요. 이 룰루레몬이라는 브랜드가 운동복인데 이 네. 운동복 에슬레저 분야에서가 아니라 일반 네. 기성복 분야에서도 순위가 5위권 안에 올라갈 정도로 아,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칩 윌슨이라는 룰루레몬 창업자, 네. 이 창업자가 지금은 이제 물러나셨는데 이분의 자서전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나이키 신발은 거기서 나는 본드 냄새에 대한 해결을 하지 못한다. 이게 신발이라고 하는 게 네. 운동화 같은 걸 예를 들면 운동화 같은 걸 신을 때 이제 뭐 예쁘다 혹은 신기 편하다 뭐 발에 잘 맞는다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당연히 중요한 특성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여성들에게 되게 중요한 이 특성은 뭘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룰루레몬은 요가복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여성들이 가장 많은 그 고객층을 차지하는데 음, 이 여성들이 신발을 고를 때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화학 약품을 쓰지 않은 본드를 않고, 써서 신발을 네. 제조를 해서 아, 그런 그 새 신발 사면 나는 특유의 냄새 특유의 있잖아요. 냄새가.
그게 안 나도록 만들었어요. 아, 룰루레몬에서 만든 네. 신발들이. 네. 이건 처음 들어봤어요. 이 옷도 마찬가지야. 옷도 네.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뭐 심 라인을 많이 없앤다던가 네. 비침 현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요가복을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성의 취향을 저격하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오래된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도 2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이제서 다시 끌고 있는데 이게 바로 개인화 맞춤화의 트렌드라고 보는 거죠. 이 가격이 좀 비싸겠네요. 비싸요. 룰루레몬 아. 비쌉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잘 팔리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이건 또 하나의 트렌드예요. 아. 되게 잘 말씀하셨어요. 네. 비싸도 산다가 트렌드잖아요. 요즘. 비싸도 내가 좋으면 산다. 플렉스. 네. 그 요즘 같이 이제 뭐 비트코인 얘기 좀 하다가 약간 샜는데 돈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는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물건의 가격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죠. 네. 근데 아무 물건이나 다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수요가 많은 물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물건 중에 물건 중에 수요가 많은 거요? 네. 뭐 아이폰 같은 거? 끊임없는 그렇죠. 아이폰. 네. 아이폰도 브랜드 이미지가 상당히 탄탄해서 네. 수요가 끊임이 없잖아요. 지금 뭐 거의 종교 수준으로 돼 있죠, 네. 이제. 그러면은 전자기기 말고 네. 일반적으로 뭐 사람들이 평소에 쓰는 것 중에는 그 여성들이 들고 다니는 아, 핸드백 같은 거. 핸드백 같은 거. 네. 뭐 LMS 이런 거. 명품이죠. 루이비통. 명품. 네. 네. 명품들도 뭐 벌써 뭐 100년, 200년 된 기업들이고 네. 이 회사들이 만드는 제품도 수요가 끊임이 없죠.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근데 요즘 따라 그 수요가 더 폭발해서 진짜 뭐 줄 서도 못 살 정도잖아요, 이제는. 일반 직장인들도 네. 요즘은 뭐 코로나 때 특히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내가 어차피 해외여행 가려고 모아놓은 돈인데 네. 그거 못 갈 바에야 명품백 하나 사자. 그래서 근데 그게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그 오히려 시점에. 오르잖아요. 네. 이 명품은. 경기가 어려운데도. 올해 초에 10%씩 다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샤넬은 또 올린다고 하죠. 그런 이제 명품들 인기가 점점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게 소비 트렌드예요. 결국. 네.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냥 뭐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받는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네. 좀 몇 달 덜 먹고 덜 쓰고 해서 모아서 네. 좋은 백 하나 사고 좀 좋은 보석 목걸이 하나 사고 이러는 네. 게 자신의 어떤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윤활유로 네. 보고 이거는 또 한 번 딱 들거나 맸을 때 네. 나 자신을 사람들과 상당히 차별화시키는 수단이 되잖아요. 그거가 이 사람들의 어떤 의미 부여입니다. 그래서 미닝 이코노미, 네. 의미 경제. 그럼 그런 트렌드에 맞는 종목 조금 전에 언급하신 뭐 룰루레몬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명품 주식 명품. 이런 쪽들에 같이 투자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맞아요. 그럼 실제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계시고 비트코인도 같은 이유로 투자를 같은 해요. 이유로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트렌드들 명품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그런 트렌드에도 투자를 하시는 거고 개인화, 맞춤화 개인화 트렌드. 맞춤화 트렌드에도 이제 뭐 크록스나 룰루레몬 같은 이런 새로운 형태의 소비재에도 투자를 그렇죠. 하시는 거고 그렇죠. 저는 또 암호화폐 산업에서 일하고 있고 네. 암호화폐 산업은 금융산업과 상당히 큰 밀접성이 있잖아요. 네. 그 개인화, 맞춤화 트렌드가 정말 제대로 일어나야 되는 분야가 바로 금융산업이에요. 한 번도 혁신된 적이 없어요. 이 산업은.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보수적인 집단이다 보니까 네. 개혁이라는 단어가 가장 안 어울리는 어떤 산업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심지어 국민들의 공감대도 금융산업은 그 어떤 뭐 사기나 아니면은 뭐 자금 세탁이나 이런 불법 행위, 범죄 행위들을 막기 위해서 네. 규제되어야 되고 그 안전하게 지켜져야 되는 게 맞아라고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이거는 막을 수 없는 현상이에요. 금융산업도 결국 금융도 결국 이제 물과 기름 같은 인프라거든요. 네. 사람들의 필수제라고 저는 봐요. 근데 전 세계에 아직도 20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은행 계좌도 없다고 하잖아요. 하더라고요. 네. 신용카드 없는 사람들은 더 많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구조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설치한 네. 이 금융산업, 이 네트워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고 금융 포용, 네. 파이낸셜 인클루션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네. 혜택을 받게 할 건지도 네. 생각을 해야죠. 그렇기 위해서 저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비트코인이 네트워크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네. 금융 포용을 개도국에 살거나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어떤 기업이 있죠? 그런 기업들을 제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비상장사가 많아요. 비상장사가. 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잭 돌시가 운영하는 블록 같은 플럭. 기업들, 네. 캐시앱이라는 앱을 운영하고요. 네. 캐시앱은 이제 미국에서 상당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쓰는 수천만 명이 쓰는 결제 솔루션입니다. 근데 이 솔루션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의 레이어 2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자사 앱에다가 이제 네. 심었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거의 무료로 네. 거의가 아니라 무료로 보낼 수 있어요. 송금을 이제 수수료 없이. 수수료 없이. 네. 수수료를 이제 안 받아요. 그 캐시앱에서. 네. 그래서 캐시앱 사용자끼리는
혹은 캐시앱과 연동 그 파트너십을 맺은 비트코인 결제를 받는 그런 가맹점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거나 네. 송금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뭐 지금 벌써 뭐 이런 회사들을 제가 그래서 네. 투자를 해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기보다는 네. 이런 회사들을 눈여겨봐야 돼요. 트렌드를 금융산업을 개인화 맞춤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아직 상장사는 아니지만 이제 잭 멜러스라고 하는 비트코이너가 스트라이크라는 어플 맞나요? 맞습니다. 네. 예. 스트라이크라는 어플도 이제 캐시앱과 뭐 동일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네네. 그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나 아니면 아르헨티나 같은 지금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고 심하고. 화폐 가치의 저하도 심한 네. 그런 개도국들. 네. 아르헨티나를 개도국이라고 부르는 날이 올 줄이야. 옛날에는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훨씬 잘 살았죠. 네. 뭐 전 세계 GDP 6인가 네. 뭐 그렇게까지 올라갔던 부국이었어요. 근데 뭐 아직도 개도국이라고 부르긴 좀 어폐가 있긴 한데 네. 예, 어쨌든 아르헨티나 상황은 다들 아실 테니까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네, 뭐 지금 기준금리가 60%를 넘어가고 있고, 와. 뭐 물가 상승률은 그 이상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나라에 얼마 전 기사를 봤는데 그런 나라에서는 오히려 지금 젊은 세대 중심으로 자국 화폐보다 차라리 암호화폐를 선택한다. 그렇죠. 이런 조사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제 달러 기반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네. USDT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인기가 끌죠. 네. 터키도 물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서 자국 화폐 가치가 많이 절하가 된 국가인데 네. USDC,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네. 그 달러 환전소에서 환전을 해주더라고요. 거기 로컬에서. 로컬에서. 그러니까 실제 그 가게, 환전소 가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환전해 주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근데 이제 달러가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디지털화된 현상이죠. 맞춤화되는 겁니다. 기존 금융 네트워크를 벗어나서 이 현상이 더 이어지는 거죠. 비트코인까지 가면은 네. 이게 더 글로벌한 현상으로 번지는 거예요. 달러라는 네트워크도 탈피하는 거니까. 이제 달러도 안전 자산이죠. 현재까지는 플라이트 투 퀄리티라고 합니다. 이제 네. 최고의 안전 자산. 그 안전 자산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지만. 네. 달러가 언제까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금융 네트워크잖아요. 결국 기존에 71년 닉슨 쇼크 이후로 이제 완전 신용화폐 체제가 돼서 네. 50년 근본 이자가 폐지되고. 그렇죠. 네. 달러 기반의 신용화폐 세상이 지금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50년 네. 좀 넘게 영원히 지속 가능할 거냐라는 질문이 많은 곳곳에서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러라는 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힘, 국부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국방력과도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닌 포텐셜은 어마어마해요. 전 세계의 모든 IT 대기업들이 여기 다 몰려 있고 혁신이라는 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인데 네. 문제는 이 금융 네트워크, 이 돈의 네트워크가 참 낙후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돈을 어떤 컨센서스 합의 없이 네. 마구 찍어내고 있고 마구 찍어냈고. 예, 그 돈이 사실상 투자나 투기로 몰리죠. 새로운 돈이 찍힌다는 거는 신용이 창출되는 거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대출 형태로 가게에 지급되니까. 그렇죠.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돈을 빌려주고 그렇죠. 시중은행이 이제 다수의 대중들한테 맞아요. 신용도에 따라서 돈을 빌려주니까. 맞아요. 네. 이 단계마다 굉장히 뭐 누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처음에 정부가 혹은 중앙은행이 계획한 대로 돈이 요소에 잘 퍼지지도 않고 사람들은 결국 공짜 돈을 받으면 그 돈을 투기에 쓰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실제 가치보다 더 많이 가격이 펌핑되어서 버블이 끼다가 그 버블이 꺼지면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최근에 조금 금리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면서 네. 그 버블이 좀 꺼지고 있는 버블이 꺼져서 나스닥이 이러고 50% 막 60% 떨어지고 네. 이런 게 이제 붐버스트 현상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레이 달리오 그 브릿지워터 창업자가 말씀하시는 네. 롱텀 데트 사이클. 네. 그게 바로 이제 붐버스트 사이클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다. 그렇죠. 비트코인을 채택을 하면 그런 현상들이 안정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건데 네. 그 전에 네. 비트코인이라는 대체제가 있으므로 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선택할 빠져나갈, 수 있다. 네, 선택할 수 있고 빠져나갈 공간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그 말씀하신 트렌드에 따라서 어쨌든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계시고 그런 류의 기업들을 이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직도 사실 사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간략하게 비트코인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돈의 인터넷이잖아요. 돈의 인터넷이요? 네, 인터넷 오브 머니, 네. 돈의 인터넷. 그래서 돈을 의문화시키는 거죠. 인터넷이라는 게 발전하면서 얼마나 삶이 윤택해졌습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는 게 이제 요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 돈이라는 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낙후된 세상에 살다가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오면서 인터넷을 쓰는 선진화된 사람으로 변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은 일단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지폐, 종이돈, 은행 혹은 계좌, 신용카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레벨업되는, 네. 기술적으로 레벨업되는 그런 하나의 현상이고 기술이다. 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꾸준하게 투자하고 모으는 거는요. 네. 장기적인 부를 지금 이루기에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변동성이 큰 거는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네. 결국에는 채택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이 변동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전자산. 안전자산이다. 채택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격 변동성은 줄어들 거고 네. 우상향하는 자산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아, 그 채택률이라는 건 뭐 이렇게 개인 단위의 채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어떤 특정 국가 단위의 법정 화폐 채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일단은 안전자산으로서 혹은 네. 화폐로서 네. 국가 단위의 채택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그 채택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좋은 방법이 될 거고 네. 지금 엘살바도르가 첫 번째 법정화폐 채택 국가가 되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또 네. 등장을 했어요. 올해 두 번째로 맞아요. 법정 통화에 지위를 부여했던. 네. 그렇죠. 이 두 국가 모두 사실 뭐 국민 수도 작고 네. 우리가 지구에 어디 있는지 솔직히 이렇게 가리키라 그러면 잘 모르는 그렇죠. 사실 이런 최빈국들이잖아요. 네. 최빈국들이죠. 근데 이런 국가들의 대통령들이 네.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겠죠. 아,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거죠. 예, 자기 나라가 최빈국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지만 현재의 금융 시스템 하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서는 맞습니다. 그걸 개선할 수가 없다. 네. 자국 화폐 가치는 달러 대비해서 계속 절하되고 계속 절하되고. 그리고 자국 가치를 없애버려요. 심지어 네. 달러를 써도 네. 달러를 쓰는 국가로 전향을 했잖아요. 그렇죠. 엘살바도르는. 아예 공용 화폐더라고요, 달러가. 그렇죠. 네. 근데 달러가 그래서 달러를 벌어와야 되는데 네. 기간 산업이 없어서 수출이 안 되니까 달러를 그렇죠. 벌어올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고 네, 필수재들은 또 달러를 주고 사야 되는데. 맞아요. 음. 그러니까 이 기아와 가난이 계속되는 국민들의 삶이 도저히 호전되지 않으니까 네. 아예 달러 네트워크와 별개의 어떤 화폐 새로운 네트워크를 자산을. 채택을 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 인터넷 오브 머니입니다. 네. 그러니까 돈의 인터넷, 돈이 달러 네트워크든 네. 뭐 은행이든 신용카드든 이런 네. 모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네트워크를 벗어나서 네. 더 글로벌하게,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가능해진 네. 그게 비트코인이고요. 따라서 비트코인의 사용 채택률은 급격하게 늘어날 거예요. 아, 늘어날 수밖에 네. 없다고 보시는 전 세계 20억 명, 최소 전 세계 20억 명 아직 네. 은행 계좌도 없는 이 사람들이 쓰게 된다면은 네. 얼마나 큰 네트워크가 되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랑 인터넷만 있으면 이게 손쉽게 가입할 수 있고 계좌라고 말을 해야 되네. 주소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세상이 이제 또 오고 나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겠죠. 우상향하겠죠. 네. 뭐 가격 예측을 여기서 하는 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네네. 모든 네트워크가 다 마찬가지인데 채택률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쓰면은 가치는 네. 상승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수요가 측면도 늘어나면 있고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공급량이 지금 페드가 그렇게 하듯이 네. 막 아무리 좋은 네트워크라도 갑자기 막 우리 돈 더 찍을게요 하고서는 그거보다 10배, 20배 되는 돈을 찍고 나면은 가치가 올라갈 수 없겠죠. 마치 세금을 때려 맞는 것 같은 효과.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비트코인은 말씀하신 대로. 네. 예. 굉장히 투명하게 컴퓨터 공식에 의해서 네. 2100만 개라는 하드캡 네. 예, 최대 발행량이 존재하죠. 발행 스케줄이 딱딱딱 네. 맞춰져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사실 시가총액 2등으로는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이제 네트워크 코인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그럼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트릴레마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이 딜레마를 말하는 건가요? 딜레마, 예, 네. 딜레마죠. 하나 혹은 다른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딜레마잖아요. 네네. 트릴레마는 세 세 개 개. 중에 2개밖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 네네. 그래서 세 가지가 뭐냐면 탈중앙성, 탈중앙성, 보안성, 보안성, 그리고 확장성 확장성. 이 세 개인데요. 네. 비트코인은 그래서 어떤 블록체인이든 어떤 그 탈중앙 네트워크든 이 중에 2개밖에 선택할 수 없어요. 아, 그럼 비트코인은 어떤 두 개를 선택한 거죠? 탈중앙성과 보안성 아, 탈중앙성이랑 보안성을 선택하고 확장성을 버렸다. 버렸다. 네. 그럼 이더리움은 확장성을 선택하고 선택한 거죠. 그리고 뭐 탈중앙성과 보안성을 조금씩 선택한 거죠. 아, 덜 선택하고 확장성을 도모하는 게 이더리움이에요. 또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네. 우리가 비트코인이 10분에 한 번씩 블록이 생성된다. 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사 먹으려면 최소 10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뭐 네트워크 혼잡도가 올라가면 1시간, 뭐 많게는 몇 시간씩 걸릴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실생활 사용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더리움은
그 시간을 확 줄였어요. 줄여서. 네, 몇 네. 초마다 한 번씩 블로그가 생성되게 하고 네. 블록에 담기는 데이터 양도 늘렸죠. 그 기본적으로는 그렇고 네.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금도 여러 가지 진짜 고도화된 기술들을 이용해서 네. 더 크게 확장성을 넓히려고 하고 있어요. 더 속도가 빨라지게 하고 네. 사람들이 실생활에 쓸 때 무리 없게 만들려고. 그게 최근에 말씀하신 그 최근에 이제 이야기 나오는 머지 뭐 그런 건가요? 업데이트. 네, 머지 업데이트가 이제 그 일환이죠. 길로 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이더리움은 작업 증명 방식이 아니라 네.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아. 이번 머지에서. 되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땀 흘려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찍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진짜로 땀이 나거든요. 네, 지금 더우시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저희가 그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방송을 찍고 이 방송이 올라가서 네. 조회수가 잘 나오고 네. 뭐 광고도 잘 들어오고 네. 이래서 우리 주인장 웅달님과 네. 저희들이 유명해지고 돈도 벌어요. 네. 그게 바로 작업 증명이에요. POW. 네. 네. 우리가 시간과 리소스를 들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뭘 하냐면요.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외 나머지들과. 아, 다른 채널들과. 네. 우리가 채굴자예요. 말하자면. 네. 비트코인에서 우리가 채굴자인데 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빨리 블록을 쌓기 위해서 지금 그 땀을 흘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옆방에서는 혹은 저쪽에서는 다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분들이 네. 이 유튜브 채널을 그 방송을 찍고 있겠죠. 그렇죠. 우리보다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고 네. 하면서. 그게 이제 경쟁, 자유 경쟁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바로 채굴의 이제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음. 그 채굴자들끼리 경쟁을 시켜서 네. 이 경쟁을 해서 이긴 사람이 블록 보상을 가져가게 해서 그리고 또 10분에 한 번씩 그 경쟁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네. 경쟁은 모든 혁신의 근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유 경제 시장도 네. 경쟁, 프리 컴피티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혁신이 벌어지고 뭐 아마존 같은 그런 뭐 기업이 탄생하고 그렇죠.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게 비트코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이더리움은요. 네. 원래 그랬어요. 네. 원래 비슷했어요. 근데 네. 이제 POS로 전환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네. 지분 증명으로 전환한다는 건데 네. 부익부 빈익빈을 더 고착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지분이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은 지분을 주는 그런 네. 행위인가요? 더 많은 지분을 가진 자가 네. 더 이제 로우 레벨에서 얘기해 보면 돈을 많이 가진 자가 네. 네. 당연히 돈이 많아야 지분을 더 많이 사겠죠. 음.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네트워크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인물이 돼요. 네. 네. 그리고 블록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많은 이더리움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이더리움을 벌 가능성이 커져요. 그럼 저는 사실 그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어설 수 있을 거냐라는 질문을 좀 준비했는데 그렇게 되게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모든 게 다 가능하죠.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네. 작년에 안 되는 건 우리가 없으니까. 유가가 마이너스 30불 갈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아무도 몰랐었죠. 그런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는. 네. 증권사에서는 그 구현도 안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마이너스 맞아요. 유가 자체가. 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추월은 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이론상으로 가능하죠. 충분히. 네, 뭐 워낙에 지금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막 화폐 발행량이 늘어나는 중에 네네. 이더리움에 뭐 엄청나게 유동성이 많이 몰려가지고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수도 있겠죠. 네. 다만 일시적일 거다. 지속될 수 없다. 그럼 비트코인이 최후의 네트워크로 남을 거다. 이런 생각을 주장을 하시는 거죠. 금도 보세요. 네. 금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실.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유시지가 거의 없잖아요. 금은. 최근에야 생겼지만 사실 과거로 따져보면 없었죠. 그렇죠. 네. 그 금이 지금 시가총액이 뭐 1경이 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그 대표적인 기축통화로 사용되어 왔고 네. 금이 뭐 장신구로 홍콩 그 귀부인들에게 엄청 인기를 끌었고 뭐 이랬긴 했지만 인더스트리얼 그 산업재로서 쓰이는 용도는 거의 없었고 사실 없었죠. 네.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자산들을 다 순위를 매겨봐도 여전히 1등이죠. 압도적인 1등이죠. 맞아요. 그 밑에 있는 게 사우디 아람코 같은 이제 그 석유 기업이거나 아니면 네. 애플 애플 한 3,000조 정도 되는 한 3천조 정도에 네.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둘이 그 밑에 이제 뭐 은도 있고 뭐 네. 테슬라 주식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류의 삶을 개선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 네. 이 기업들의 가치도 지금 애플의 시가총액인 한 3천조 정도가 한계라는 거예요. 야.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생성하는 거는 뭐냐? 네. 금같이 최후의 안전자산으로서 기능하는 하나의 그것도 네트워크거든요, 사실. 음. 금이라는 거를 내가 이거를 진위 여부만 할 수 있으면 네. 전 세계 어디를 가져가든 어느 정도 가격을 받는다는 그 약속이 있잖아요. 신뢰가 있죠. 신뢰가 가진- 있잖아요. 네. 이게 전 세계적인 사실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네. 금에는 주인도 없어요, 심지어. 그렇죠. 그리고 어떤 금이든 이 순도 차이만 있지 사실 금은 금이니까요. 맞아요. 예, 원소 원자니까. 네. 그렇죠. 이 플라이트 퀄리티라는 개념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 비트코인도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단연코 네. 가장 강력한 플라이트 퀄리티고요. 조만간 암호화폐 업계를 뛰어넘어서 네. 이제는 금과도 경쟁할 수 있는 디지털 골드. 디지털 골드, 그 어떤 가능성을 지닌 재화예요.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암호화폐 안에서도 경쟁을 하지만 이 전통적인 자산이랑도 경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암호화폐 내에서는 다른 네트워크인 이더리움 포함해서 다른 코인들이 따라갈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또 책에서 제가 좀 본 부분인데요.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 기반한 앱들을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좀 흥미로웠었거든요. 혹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여기 있는 그 어떤 구현되고 있는 어플들이 몇 가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비트코인이 네. 속도가 느립니다. 전송 속도가 블록 생성 속도가 10분에 한 번 최소 네. 이렇게 돼가지고 비트코인을 남한테 보내는 게 네. 느리다 보니 네. 실생활 결제에 사용될 네. 가능성이 네. 적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비트코인 위에 네. 이 세컨 레이어라고 하는데요. 기술적으로 뭔가 그 약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기술이 얹어진 거예요. 지금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우리가 쓰는 인터넷도 똑같은 방식으로 네.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레이어가 저희가 광 케이블이 연결돼 있고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이제 층을 쌓아가지고 쓰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단계에서 TCP 프로토콜, IP 프로토콜. 네. 그리고 뭐 데이터 저장 장치 같은 것들도 우리가 서버를 집에 안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 서버가 있는 위치를 우리가 지정해서 그 데이터를 꺼내올 수 있게 하는 HTTP 프로토콜. 네. 그 위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는 또 네. 표준 규약, 자바스크립트 같은 이제 개발 언어가 있고 막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인터넷이라는 어떤 하나의 기술이 완성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탈중앙화를 이뤄낸 네. 이 레이어 1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있고 네. 그 위에 속도 문제를 개선한 네.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있는 거고요.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기술은 비트코인과 완전히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별도의 하나의 블록체인이 있어서 네. 여기에서 뭐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나중에 결과값만 가져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별도의 공간에서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결과값만 가져오는 건 맞는데요. 네. 이게 다른 블록체인이 아니라 블록체인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냥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노드들이 네. 직접 자신의 노드 기기를 이용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는 채널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네,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정확히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하나의 새로운 채널이 하나 열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훨씬 이거를 통해서 빨리 지나가게 되면 어떤 게 장점이 생기냐면 네. 비트코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격이 붙어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데이터예요. 그냥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몇 비트코인이 누구한테 전송되었다라는 그 정보죠. 네. 그 정보가 블록에 담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보인데 이 정보가 누가 누구한테 얼마 보냈어요라는 것만 담길 필요는 없겠죠, 그죠? 어차피 바이트 단위로 쪼개져가지고 데이터 단위로 쪼개져서 담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 비트코인 블록 안에 담기는 정보는 네. 모든 정보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찍고 있는 이 유튜브 영상 파일, 이 영상 파일도 뭐 물론 몇십 기가의 용량이 차지할 테니까 네. 블록 하나에 담기진 못해요. 네. 1메가바이트밖에 안 되니까. 네. 다만 쪼개져서 담기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네. 비트코인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 느린 전송 속도를 네. 밖에서 빠르게 처리해서 결과값만 가져와서 처리함으로 빠르잖아요. 이 영상도 데이터예요, 결국. 네. 정보예요. 이 영상도 잘게 쪼개서 밖에서 처리한 다음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결과값만 올리면 우리는 비트코인 위에서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 비트코인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 라이트닝 네트워크인 거고 네. 그 기술을 바탕으로 어떤 앱들이 구현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 앱들 중에 제가 재밌게 봐서 책에 담은 게 Impervious AI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지금 비트코인 기반 레이어 3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베이스 레이어가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있고 그렇죠. 그 위에 또 레이어가 얹어진다는 말씀이신 그쵸. 거죠?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빠른 거를 이용해서 네. 자신의 서비스를 구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줌 많이 쓰시잖아요. 이 줌 서비스를 비트코인 위에서 쓸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장점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줌의 아이디를 만들고 네.
줌에 접속해서 화상회의를 해요. 그러면은 물론 유료이기도 하고 네. 이제 데이터가 제가 뭐 그 레코딩 버튼을 누르면은 저장이 되죠. 네. 그 저장되는 데이터 파일을 제가 컴퓨터에 내려받지 않으면 네. 없어지잖아요. 줌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죠. 줌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서버에 저장되니까 줌이라는 회사에서 지워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 같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1대1로 이렇게 화상회의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 영상을 어디서든 꺼내볼 수 있어요. 네트워크 자체에 저장이 되니까. 자체에 저장이 되니까. 네. 분산 저장 기술에 대해서는 또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텐데 네네네. 어쨌든 데이터라는 게 이렇게 특정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네. 네트워크 자체에 분산되어 저장되다 보니 영상 대화 자체가 네네. 제가 그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제가 원할 때마다 꺼내볼 수 있고 뭐 어떤 기업의 계정을 일부러 만들어서 로그인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있죠. 우리 둘만 알아요. 둘만 아는. 네, 우리 둘이 대화 나누는 거 옆에서 지금 아무도 없고 우리 둘이 지금 만나서 대화 나누잖아요. 네네. 이거를 인터넷상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네, 화상 이 통화 같은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낼 수 있고. 데이터를 소유할 수 있고 네. 거기다가 플러스 그 제가 또 좋게 봐가지고 거기다 적은 게 네. 이 LNURL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LNURL. 라이트닝 네트워크 URL의 약자예요. URL은 이제 뭐 뭔지 아시죠 다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네. 예, 그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 상에서 저의 신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개인 신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신분증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분증이죠. 네. 그러니까 인터넷이 탈중앙화가 돼 있다면 네. 탈중앙화된 인터넷에 존재하는 저의 아이디가 필요하죠. 예, 그 아이디는 일반적인 인터넷이었으면 네.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 가입할 때 어떤 과정이 있나요? 제 이름을 개인 넣고, 정보를 넣고 번호, 전화번호를 넣고 그쵸. 이메일 주소를 넣고. 맞아요. 네.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카카오톡에 연동돼 가지고 이제 네. 카카오톡에 제 이름, 생년월일, 뭐 전화번호 다 적혀 있으니까 다 적혀 있고. 이제는 간편 로그인이라는 게 생겨서 최근에서야 좀 생겼죠. 네, 카카오나 구글 아이디로 이제 로그인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그 기업들한테 제 신원을 넘기는 거예요. 네네네. 여기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굉장히 많아요. 음. 그 기업들이 제 신상 정보를 해킹을 당한 적이 없던 것도 아니고 네. 뭐 악용되려면 끊임없이 악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개인 정보라는 게. 네네네. 그래서 뭐 보이스피싱도 이제 걸리고 하는 건데 이 LNURL이라는 게 생기면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이 거는 어플 이름인가요 이게? 웹사이트 이름입니다. 웹사이트 이름인데. 하나의 프로토콜 이름이고요. 네네네.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위에 규약이 하나 생겨요. 개인 그래서? 신원을 만들 수 있는 규약이 생겨서 네. 제가 제 컴퓨터로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IP 주소라는 게 생기잖아요. 네. 그 고유 IP. 네. 그 고유 IP 기반 제 신원이 생기는 겁니다. 같은 그 랜선을 이용해서 네. 같은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한은 계속 저는 그 신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여러 개 가입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하나의 이 개인 신분증을 가지고 네. 여러 이제 사이트 접속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리고 제 실제 개인 신원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부캐가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부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편한가요? 이거를 제가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어떤 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게 그렇다고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연결고리가 있죠. 연결고리가 있죠. 네. 제 컴퓨터로 제 집에서 네. 이 해당 IP 주소로 이 웹사이트 들어가서 생기는 신원이니까 네. 그래서 그냥 트위터에다가 계정 여러 개 만들어서 부캐 만드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거. 예, 그러면 이게 바로 메타버스예요. 이게 바로 그 개인 진짜 인터넷에 존재하는 여러 개인이 활동하는 네. 메타버스가 이걸 통해서 구현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아, 그런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또 되게 많아요. 팟캐스트 혹시 들으시나요? 팟캐스트요? 뭐 이렇게 트위터 통해서 가끔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는 것도 듣고 유튜브 같은 거 통해서도 또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걸 좀 듣고 있어요. 그죠. 네. 예. 그런 저도-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팟캐스트도 지금 팟캐스트, 이제 예. 애플 그 뮤직과 네. 스포티파이가 거의 양대 산맥일 겁니다. 아, 미국에서?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팟빵. 팟캐스트 시장도 유튜브처럼 네. 동영상 시장처럼 굉장히 커요. 특히 네. 미국에서. 네. 미국인들은 라디오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라디오가 팟캐스트로 다 옮겨갔죠. 네네.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 서비스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스포티파이와 애플 뮤직인데 네네. 이 둘의 과금 정책 네. 또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네. 계정이 취소되거나 네. 영상이 삭제될 수 있는 네. 그 영상이 아니라 오디오 파일이 삭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네. 이 두 회사의 내부 규정에 의해서 계속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트위터 계정이야 뭐 날아가면은 아쉬운 정도에서 끝날지 몰라도 네. 스포티파이나 유튜브 계정 같은 게 삭제되면 그 본인의 기록들이 기록들이 네. 그 영상과 오디오 파일 제가 만든 건데 다 그게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목마름. 네. 이제 내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목마름이 이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는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아마 느끼지 못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가능해지는 게 이제 비트코인 위에 지금 구현된 팟캐스트 2.0이라는 게 있어요. 아 실제 어플 이름인가요? 네, 실제 존재하는 이것도 이것도 이제 어플이 아니라 네. 이제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 네네. 팟캐스트 2.0은 네트워크예요 또. 또 네트워크예요. 네,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위에 지어진 네. 하나의 이 팟캐스트를 올릴 수 있는 표준 규약 프로토콜이 생겨서 네. 거기 이제 웹사이트가 있어요. 들어가면 그 비트코인 지갑을 연결하고 만든 영상 파일을 올리면 네. 이 팟캐스트 2.0 인덱스라고 하는 곳에 연결된 수많은 플랫폼들에서 다 제 오디오 파일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가 있고. 네. 뭐 이렇게 다운받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 네. 제가 올린 오디오 파일이 계속 존재를 하는 겁니다. 존재하면서 누구의 주인이나 뭐 간섭도 없이. 네. 근데 이것들을 공개하냐 마냐는 네. 플랫폼들의 결정인 거죠. 팟캐스트 플랫폼. 여기에 애플페이나 스포티파이는 안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들은 빼야 되지만 네. 팟캐스트 서비스들이죠. 네네. 이 서비스들이 비트코인 팟캐스트 2.0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 있기 때문에 네. 이들이 이 컨텐츠를 보여주기로 결정하면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게다가 과금 방식도 비트코인으로 분당 과금을 네. 해요. 되게 재밌게도.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애플 뮤직이나 스포티파이는 이제 구독이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한 팟캐스트는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분당으로 과금이 되는 형식입니다. 근데 이러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듣고 싶은 만큼만 듣게 들을 수 되는 있죠. 것도 있고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파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크리에이터 입장이 아니라 유저 입장에서 되게 혜택이 큰데 네네. 이 청취자 입장에서는 이 분당 과금이다 보니까 네. 이 크리에이터는 끝까지 사람들이 듣길 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그로를 끌기보다는 퀄리티 있는 퀄리티에 집중을 하게 되죠. 음. 네, 그래서 유저 입장에선 좋죠. 이제 낚시성 컨텐츠들이 많이 사라지고 많이 사라지고 끝까지 퀄리티가 살아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살아남겠죠. 그럼 되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비트코인 레이어 위에 층을 쌓아서 구현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의 이제 장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기존에 있던 플랫폼들에 있던 서비스들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좀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게 어쨌든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의 가치나 이 어떤 철학에 대해서도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이 채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격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그 암호화폐 업계에 계신 분이니까 좀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한 지난 5월, 6월까지 이제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들이 이제 바닥을 찍고 최근에 좀 반등을 했는데 이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지금 현재 가격이 매력적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을 이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가격은 되게 매력적인 가격 같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전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면 되죠. 근데 이렇게 7개월밖에 안 된 짧은 상간에 네. 가격이 급격하게 내렸다는 건 그렇네요. 네. 뭐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네. 이 정도면은 충분히 떨어졌다. 충분히 떨어졌고 네. 되게 매력적인 가격이다. 그럼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좀 좋을까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고 이제 마음 먹은 사람들이 있다면? 가격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네. 그냥 지금 내가 현금을 쓸 수 있는 가용성을 봐야죠. 네. 내 가용 가능한 현금을 보고 잃어도 되는 만큼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잃어도 되는 만큼 투자를 되게 적립식으로 꾸준히 적립식으로 DCA 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주식 분할 매수 하듯이. 달러 커스트 에버리. 그러니까 한 번 사고 말 게 아니라 네네. 왜냐면은 이거 제가 해봐서 아는 건데 네. 한 번 사고 말면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1,000만 원의 현금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 500만 원은 내가 잃어도 된다 생각하고 비트코인에 박아놓자 네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은 재미가 없거든요. 사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만큼 지루하고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행위가 없어요. 좀 재미가 없죠. 네. 사실. 이 옴짝달싹 못하게 돼요. 아무리 그 선비 같은 분이라도 이런 게 있어? 뭔가 새로운 뉴스가 들어오거나 옆에 부서에서 일하는 김 과장님이 네네. 백대리 이거 좋대. 한번 해봐. 그러면 네. 그래요? 그럼 저 비트코인 팔고 한번 사볼까요? 이제 이렇게 아, 계속 그 유혹에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비트코인에 사실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네. 그런 생각이라면 네. 500만 원을 한 번에 투자하지 말고 네. 10만 원씩 나눠서 뭐 매일 사도 괜찮고요. 네. 매일 만 원씩 사도 사도 되고, 괜찮고 네. 한 달에 한 번씩 뭐 30만 원씩 사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가격이 변동성이 있는 거를 신경 안 쓰고 그냥 네. 내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사는 게 그러니까 흥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또 평단가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분할 매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 평균 단가에 수렴하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어쨌든 현재 가격은 매수하기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투자 방법으로는 예,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게 가장 좋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게 비트코인 한 개에 코드 쪼가리잖아요. 사실 실물이 없고 네. 이게 하나에 3천만 원 하는 가격인데 이게 사실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리고 막 더 일찍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개인적인 판단의 영역인데 네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대 초반에 만약에 아마존 주식을 샀더라면 네. 지금쯤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까? 100배 넘게 올랐죠. 아 넘게요. 네. 3000%? 아 3,000% 3000% 이상 올랐고 네.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사실 생각을 해서 그렇지 네네. 90년대 후반 이제 이 아마존이 처음에 96년에 상장을 했거든요. 아 근데 뭐 그때 가치를 알아본 사람은 당연히 없었을 텐데 지금이랑은 다른 형태의 기업이었었잖아요. 아마존이. 그렇죠. 예. 아, 중고책 서점, 중고책 서점은. 온라인 중고책 서점을 표방했고 음, 이 회사가 뭐 이렇게 전 세계적인 유통 대기업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네네. 다만 인터넷을 통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린다는 거를 아마존이 처음에 세상에 알린 거죠. 근데 이제 그때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사실 아마존이 네. 잠깐 일시적으로 네. 매출이 올랐을 뿐이다. 아, 어차피 사람들은 다시 월마트나 타겟으로 가서 쇼핑을 할 거다라고 했거든요. 아, 다시 오프라인 매장으로 갈 거다. 그렇죠.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 시점에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다라는 거죠. 맞아요. 음, 그래서 비트코인이 너무 비싸다. 네, 비싸다. 좀 더 일찍 했어야 된다. 일찍 했어야 된다. 네. 이거를 그때 당시에 아마존 가격이 뭐 아마존 주식 가격이 300불일 때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마존 비싸다. 너무 비싸다. 아, 무슨 뭐 이제 엊그제만 해도 60불밖에 안 했는데, 안 했는데. 갑자기 300불인데 이거 어떻게 사냐 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체감으로 와닿는 비트코인 한 개당 3천만 원이라는 가격에 매몰되지 말고 네네. 시가총액 기준으로 봐야죠.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하죠? 뭐 한 600조 원, 700조 원 될까요? 아 그러면 뭐 삼성전자보다 일단 이미 큰 건데도 지금- 그럼요. 네. 삼성전자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그 어떤 주식들보다도 사실 포텐셜이 크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직접적 비교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네. 돈이나 네. 뭐 달러, 뭐 달러나 유로. 위안화 이런 돈들과 한번 시가총액 비교를 비교를 해보고 했을 때 또 자산들과도 비교를 해봐야죠. 금이나 금은 주식이나 부동산. 코모디티랑도 비교를 해보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이 플래티넘이라던가 뭐 네. 그런 귀금속들이랑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네. 네, 그렇게 비교 대상을 이제 채권이랑도 한번 해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음,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 전체와 비교를 하면은 네.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은 요 손톱만큼도 안 되거든요, 지금. 아,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더 커요. 시가총액 규모로 보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러니까 10배, 10배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 그 주식 시장보다 10배 더 커요. 채권 시장이. 채권시 10배 더 크고. 네. 그다음 파생 상품 시장이 있죠. 음, 이런 금융 산업의 큰 어떤 덩어리에서 비트코인은 아직도 진짜 손톱도 안 되는 규모예요. 600조 아. 원이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1000조 원 막 갔었잖아요. 그렇죠. 한 8천만 원까지 갔을 때. 네. 네. 그래도 금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 조금 직접적으로 여쭤보면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혹시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 100배는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100배라는 거. 근데 기간은 혹시 그럼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이제 좀 말씀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당연히 뭐 100년, 200년 뒤에 100배 오를 수 있는데 아, 그럼요.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한 단기 한 10년? 뭐 길어야 10년이고 이제 한 5년인데 한 10년 정도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갈 수 있다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그 인터넷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랐잖아요. 근데 인터넷은 그 전에 생겨났어요. 60년대에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고 다르파라고 하는 군용 프로젝트로 만들어졌는데 네네. 발전을 해온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네. 그러니까 과도기를 겪은 거죠. 음,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후반에 표준 규약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거를 사용한다고 들어오고 네. 예,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수학 체증의 법칙이라는 거는 이 네. 래퍼 곡선을 그려요. 지지부진하게 우상향하다가 갑자기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거를 이제 또 캐즘 이론이라는 걸로 막 설명을 하시는데 모든 기술은 10%에서 11% 정도, 네. 10% 초반대 네. 고 어답션, 이 채택률, 사람들이 사용하는 비율이 될 때까지는 잘 늘지 않아요.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뭐 가용 인구라고 하겠죠. 네. 그 마켓의 10% 정도. 맞아요, 맞아요. 네. 이 기술을 사용한 사람들 전체에 사용한 사람들 중에 네. 10% 정도가 왔을 때가 이제 캐즘 협곡에 다다랐다. 아, 그 포인트가 넘으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난다 뭐 이런. 네, 이 이야기인가요? 협곡을 넘으면 이제 네. 본격적으로
수학 체증의 법칙에 의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사용자가 늘어나요. 네네. 가치도 마찬가지로 늘어나죠. 네네. 근데 지금 저는 비트코인이 이 캐즘 협곡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 한 10% 정도까지 와 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100이 되는 거니까 네. 곱하기 10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인터넷이 그래서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버블이 꺼지고 나서 네. 지금까지 10배만 올랐냐 가치가. 아니죠. 그건 네. 아니잖아요. 네. 이 수학 체증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네트워크 현상이 벌어지면 네. 그 가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사실상 알기가 어려워요. 음. 적어도 100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가치는 그 위에 또 어떤 부가가치가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더 커지잖아요. 더 커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봐왔듯이 인터넷의 발전 때문에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사실 상상이 잘 안 되는 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사실 바이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바이오도 기본적인 기술이 있어요. 다 네. 있는데 이게 어떻게 조합되고 어떤 계기를 지나면 해당 신약의 가치는 정말 무한하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여요. 네. 그래서 기술은 다 항상 이런 식으로 그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현상을 벌어들이는데 보여주는데 비트코인도 지금 10% 정도에 와 있는 캐즈미의 협곡에 있는 상태라면 네. 적어도 앞으로 10배 정도 더 가격이 오르는 게 합당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 위에 어떤 서비스 부가적인 서비스들이 올라오냐에 따라서 인류의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면 개선됐을 때마다 네. 가치가 더 올라가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아주 보수적으로 100배 정도 올라가면 100배 맞지 정도를 않냐. 보고 있으시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간. 97년부터 네. 한 20년 걸렸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한 20년 안에 그렇게 되지 안에 않을까. 그 정도 될 수 있다. 네. 그때 한 90년대 후반에 그 닷컴 버블 한창 쌓일 때 네. 많은 닷컴 기업들이 망했고 네. 거기에서 그 시체 더미 위에서 생겨난 게 살아남은 기업들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IT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위너 텍스 올 했죠. 네. 네. 다 그- 승자가 독식을 한 상태인데. 맞아요. 예. 그 기업들이 뭐 10년 전에도 똑같은 위치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렇죠. 간당간당했죠. 네. 근데 20년 후 혹은 30년 후에는 이렇게 승자 독식을 하고 있다면 네. 비트코인도 20, 30년 정도 되면 그런 위치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겠네요. 왜냐면 그 앞서 몇 번의 이제 버블과 폭락기를 살아남은 거의 유일한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아직은 정도까지. 11년밖에 역사가 안 되지만 ICO 버블이라는 큰 사건이 2017년에 있었고 네. 최근에 이번에 뭐 테라 루나 같은 사태가 또 있었고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위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거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네. 이 테라 루나 사태가 발생했고 네. 셀시우스 같은 그 예치 서비스가 파산했잖아요. 암호화폐 대출 이제 담보로 대출해주는 서비스들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3에로 캐피탈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암호화폐 그 헤지 펀드도 네. 파산을 했고요. 파산을 했고. 이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끝난 게 아니고요. 네. 아, 앞으로 더 많은 이 극장이 벌어질 거예요. 그럼 더 앞으로 폭락이 또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 100배로 네. 가는 길목에? 이벤트가 생기면은 뭐 가격이 당연히 떨어질 거고 네. 이제 그런 범피 라이드가 앞으로 예상되니까 다들 단기적으로 시각을 두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오히려 가격이 내리면은 비트코인의 경우에 확한하는 겁니다. 네, 다른 코인 말고 이제 비트코인만. 네, 그때마다 더 뭐 조금 더 현금을 더 써서 더 사는 그런 어느 용기 정도 보여주면은 네. 네, 장기적으로는 그때 사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럼 정말 진짜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겠네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어떤 큰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기보다는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애초에 투자는 그렇게 단기적인 시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맞죠. 모든 투자가 그렇다. 타이밍을 보고 네. 가격이 내리면 사겠어, 네. 오르면 팔겠어, 네. 혹은 이걸 두 개를 섞어서 내가 이거를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아서 네. 그다음에 다시 이거를 사겠어 이런 네네. 식의 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걸 못 봤어요 저는. 그렇죠. 네. 저도 사실 사회초년생 때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네. 생각대로 안 움직여 주더라고요. 절대 인간은 그렇게 시장을 만만하게 봐서 안 됩니다. 어쨌든 네. 비트코인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네, 100배 오를 수 있는 자산이니까 최소 10년, 뭐 20년 이런 긴 관점에서 좀 투자를 해야겠네요. 맞아요. 이사님이 지금 그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를 운영하는 그 샌드뱅크라는 회사에 재직 중으로 알고 있는데 샌드뱅크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샌드뱅크는 이제 모바일 앱이고요. 네, 앱스토어 검색하시면은 이제 나올 거예요. 샌드뱅크. 네. 네. 아주 간단한 서비스입니다. 이 암호화폐 내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네.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네, 그 예치를 하면 네,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안정적인 예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고요. 이제 펀드에 여러분들 가입하시면요. 네. 증권사 같은 데서 펀드에 가입하시면 펀드가 버는 그 수익에 따라서 저의 수익률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고객이 맡긴
자산을 암호화폐를 네. 운용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 운용에서 발생한 수익을 네. 고객한테 돌려드리는 아, 그런 서비스고요. 당연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쨌든 암호화폐라는 자산을 내 손을 떠나서 네. 저희 회사에 맡기는 거고요. 네. 저희 회사는 그걸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네. 운용을 해요.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만드는 거죠. 네. 네, 트레이딩을 하고 네. 다만 이제 뭐 저희가 손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을 읽어서 매수나 매도 결정을 내리는 자동 봇을 만들어요. 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래서 시장 상황을 잘 읽고 그거에 맞춰서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는 게 저희가 만드는 봇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개념의 서비스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고 네. 셀시우스 같은 곳들이 이제 굉장히 글로벌하게 명성을 얻었던 곳인데 망했잖아요. 네. 근데 셀시우스는 저희랑 근본적으로 운용 방법이 달라요. 아.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요. 네. 셀시우스는 이 디파이들의 프론트엔드였어요. 이제 디파이가 한동안 엄청난 큰 인기를 끌었고 네. 막 수백 프로에서 수천 프로의 이자를 주는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셀시우스는요, 암호화폐 담보대출 플랫폼이잖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법정 통화를 빌려올 수 있는 네네. 곳이었고 암호화폐를 맡기고. 반대로 네. 암호화폐를 맡기면 이자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셀시우스는 고객의 자산을 맡으면 이거를 네. 운용을 해야 되니까 네. 저희처럼 샌드뱅크처럼 밖으로 운용을 뺐는데 네. 운용을 어디서 했냐면 디파이에서 했어요. 자체적으로 굴린 게 아니고 네. 다른 플랫폼에 맡긴 거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전하고 뭐가 덜 안전하냐의 판단은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네네. 디파이들은 기본적으로 해킹도 많고요. 해킹 사고도 많고 그래서 셀시우스가 그 디파이 해킹 때문에 곤혹을 치른 적도 있었고요, 과거에. 네. 그리고 디파이라는 게 결국 토큰 가격에 의해서 이자율이 상승하는 거다 보니까 네. 이 토큰 가격이 출렁이는 거에 따라서 이 고객 자산도 네. 마찬가지로 출렁이는 거죠. 되게 위험한 투자를 했고 더군다나 3A로 캐피탈 같은 곳이 셀시우스한테 돈을 빌려갔거든요. 네. 이 3A로 캐피탈은 엄청나게 많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네. 여러 가지 알트코인이나 디파이에 무리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아, 최근에 폭락장이 오면서 네. 투자한 자산들이 이제 가치가 떨어지고 그렇죠. 이 인출 요구가 이제 빗발치다 보니까 뱅크런이 발생하고 뭐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음. 그래서 고객들 입장에서는 네. 셀시우스라고 하는 되게 공신력 있는 네. CFI 그 예치 서비스에 네. 내 자산을 맡겼어요. 그래서 알아서 잘 굴려줄 줄 알았는데 알고 알았는데 보니까 엄청 위험한 곳에다가 투자를 하고 했던 있었고 거고. 또 되게 공신력 있는 기관한테 대출을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대출하는 기관이 알고 보니까 엄청 위험한 투자를 하는 기관이었던 거죠. 아, 그럼 실제 그 어떤 사용자들을 속인 거네요. 사용자들한테 말하지 않았음으로 속인 아, 거죠, 사실. 말할 의무가 없었구나. 그렇죠. 의무가 없었던 거죠. 샌드뱅크는 기본적으로 그런 다양한 디파이나 어떤 알트코인들에 투자를 하지 않아요. 아, 기본적으로요. 예. 그럼 어떻게 수익을? 저희는 네. 고객이 맡긴 그 암호화폐 그대로 네. 트레이딩을 차익거래 트레이딩을 통해서만 수익을 만들어내요. 현선물 차익거래, 뭐 네. 선물 간 스프레드 차익거래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도 선물이나 옵션 상품 같은 게 존재를 하거든요. 네네. 파생 상품들이 존재를 하고 네. 이 파생 상품들과 현물과 네. 이 포지션을 적절하게 섞어서 네. 이제 뭐 수익을 추구하는 거죠. 음, 근데 이런 게 리스크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모든 당연히. 투자에는 네.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네.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다 마찬가지인데 샌드뱅크는 그래도 셀시우스처럼 한순간에 나락으로 갈 수 있는 알트코인이나 네. 너무 위험한 디파이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아, 우리가 퀀트 리서처들이 정말 고생해서 네. 땀 흘려서 밤낮을 열심히 노력해서 만드는 전략을 그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네. 네, 투자를 합니다.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네. 암호화폐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발생시키는 건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어렵죠. 네, 방법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다만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내하고 내가 이 알파를 추구하고 싶다면 네.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샌드뱅크에 맡기는 게 더 낫죠. 그렇죠. 아무래도 개인은 그런 지식도 없고 맞아요.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그 어떤 전략도 사실 좀 적은 경우가 많으니까. 맞아요. 예. 음. 샌드뱅크는 그래도 전문가들이 이 봇을 만들기 때문에 네. 안정적인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고요. 지금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사실 모두가 다 힘들어요. 수익을 그렇죠. 만들어내기 너무 네네.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게 저희가 할 역할이고 일반 고객들이 그런 걸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냥 생업에 더 열심히 종사하시고 네. 암호화폐 투자는 알파 추구는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할 거라 생각해서 저희가 샌드뱅크를 만든 거죠. 아무래도 그냥 일반 거래소에 이제 보관을 하면 사실 그 암호화폐가 이자를 주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걸 이제 샌드뱅크라는 이런 업체에 맡겨서 대신 이제 운영해 준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고객한테는 거기서 확정했던 그 어떤 수익들을 이제 그 정해진 기간 돌려주는 거고. 네, 샌드뱅크가 또 그런 수익을 돌려드리는 서비스 말고도 네, 자산관리 개념에서 네, 자산관리 관점에서 네, 뭐 요즘 핀테크 자산관리 서비스들 되게 많잖아요. 네, 많죠. 토스나 뱅크샐러드나 이런 네. 것들이 해주는 것들을 보면 흩어져 있는 은행 계좌를 하나로 모아서 보여주기도 하고 네, 또 나의 성향 같은 걸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적절한 뭐 대출 상품을 추천을 해준다거나 이제 이런 게 로보 어드바이저이자 뭐 자산관리 서비스 핀테크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암호화폐 투자에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투자는 너무 파편화돼 있어요. 그 네. 투자하는 처가 너무 지금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지갑도 많고, 많고, 디파이도 많고, 거래소도 많고 맞아요. 그런 것들을 뭔가 한 곳에서 할 수 없나? 음, 그걸 좀 모아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을까? 네, 이게 이제 뭐 이런 비슷한 개념의 서비스들은 요즘 이 디파이나 이런 쪽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궁극적으로 인터넷 위에서 금융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웹3 세상, 금융의 탈국경화 네, 이런 현상을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적응하고 쓸 수는 없을 거예요. 어렵잖아요. 어렵죠. 메타마스크 지갑 하나 연결하는 것만도 얼마나 사실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전 지금도 사실 암호화폐 지갑 주소 붙여놓고 전송하면요 네. 조금 긴장돼요. 긴장해야 돼요. 네, 뭐 잘못 입력하면은 바로 이제 그냥 내 재산이 날아가는 거니까 자산이. 그렇죠. 네. 복구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불편함이라기보다는 리스크들을. 네, 리스크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저희가 미들 레이어란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웹2와 웹3 사이에 미들 레이어가 필요하다. 저희가 그 미들 레이어가 되려고 해요. 그런 역할을 이제 해주신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근래 뉴스나 책들을 보면서 혹시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미래 관련해서 인상 깊은 이슈가 있으면 몇 가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비트코인을 국가가 금지하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많이 들어요. 사실 맞아요.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은 어쨌든 돈을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정부가 발행의 독점권을 가진 돈을 제시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럼 그렇죠. 정부가 이제 규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부가 규제를 하면은 네, 물론 그 자국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래소나 네,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 송금 혹은 수신과 관련된 일을 하는 그런 회사들은 문을 닫을 수 있겠죠.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요? 캐나다에 그 트럭킹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 백신을 맞지 않은 네. 그 운전사들한테 통행을 이제 금지했던 그 사건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그 네. 트럭커들이 그래서 전부 다 그 국경으로 모여들어가지고 네. 이 미국과 캐나다 국경 사이에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트럭으로 막아버리니까 물류가 이동하지 못하죠. 맞아요. 올해 초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가 이 사람들을 굉장히 지탄을 했었어요. 네. 근데 시위하는 사람들을요. 이 시위하는 사람들을 이 시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그 지키기 위한 어떤 시위 같은 걸 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이들을 돕겠다는 캐나다 시민들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으로 후원을 했고요. 그 사람들한테. 네. 음. 그리고 이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네. 그게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자 네. 이 캐나다 정부는 이 모든 캐나다 지금 현재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트럭커들의 은행 계좌를 네. 동결해 버렸어요. 은행 계좌를. 네. 네. 그리고 캐나다 내에서 활동하는 그 거래소들, 네. 거래소 지갑들도 다 동결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트럭커들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 지갑들을 네. 동결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음.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버린 것이고 네.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언론에 나와서 나는 당연한 조치를 했다라고 네. 트루도 총리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것만 보면은 사실 국가가 암호화폐를 근절하기 위해서 네. 금지하는 건 너무 쉬워 보이죠. 네. 근데 미국에도 양당이 있잖아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는데 어떤 특정 정당이 지금 암호화폐를 서포트하거나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네. 초당적으로 네. 암호화폐 굉장히 친화적인 의원들이 네.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미국은 주로 돼 있잖아요. 주 정부가 따로 있죠. 네. 그리고 주 의회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그래서 이 주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의원들과 네. 혹은 주 정부를 이끄는 이 행정부가 암호화폐 관련된 블록체인 산업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네네네. 친암호화폐 법안들을 많이 발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반암호화폐 진영도 있어요. 네. 그런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있어서 지금 당장 이거를 금지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막 하는데 세력이 워낙에 양쪽이 다 비등비등하다 보니까 그래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친암호화폐 물결도 규제에서도 그래서 많이 보이고 있는 중이에요.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사람도 행정부 부처들 간의 조율을 통해서 빨리 만들자라고 네.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암호화폐를 중국처럼 금지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거죠. 아,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 지금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인구 비율이 뭐 10%다, 네. 11%다 이러거든요. 아, 근데 이 비율이 그렇게 낮지는 않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왜냐면 1, 2%로 이제 당선이 결정이 되니까 그렇죠. 10%라고 하면 표심을 잡아야 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들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금지하지 못할 거라는 게 사실 중론이고, 아, 구조적으로 암호화폐를 금지할 수 없다. 근데 규제가 그렇게 미국에서는 좀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또 유럽에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사실 반대, 유러피안 유니언이죠. 네, EU EU 내에서는 연합에서는 좀 더 그 미카라고 해가지고 암호화폐 네. 관련 법안들이 조금 더 상당히 채굴도 금지한다 이런 식으로 부결되지 않았나요? 그게? 부결됐고 다시 올라오고 아, 또 다시 부결되고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오고 이러고 있어요. 반 암호화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아, 근데 유럽은 또 아직 더 지켜봐야 돼요. 미국처럼 음. 아직 어디가 이길 거다 이런 거를 아직 알 수가 없고. 그래도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랑 부정적인 부분이 공존하는데 그래도 이제 가장 큰 금융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어쨌든 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들이 가장 큰 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는요, 네.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했잖아요. 금지했잖아요 이미. 그래가지고 그 해시레이트라고 비트코인 채굴 연산이 네. 중국에서 나오는 비율이 네. 0%까지 갔었거든요. 일시적으로요. 계속. 아 계속해서. 네, 원래는 이제 중국이 70%를 차지하던 국가였는데 아 비트코인 채굴의 70%를 0으로 내려간 거죠. 네. 근데 이 0으로 올라갔던 비율이 다시 20%로 올라옵니다. 올해 초에. 이건 이미 어떻게 올라오는 걸까요? 규제를 했는데 못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 그러면 규제를 할 수 없다. 중국의 공산당이 막아도 막을 수 없는 거죠. 아 그럼 그 외에 다른 조금 더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는 절대 막을 수가 없겠네요. 애초에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네. 단 한 명의 노드가 남을 때까지도 돌아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전 세계에 뭐 2만 개의 노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경쟁자, 채굴자랑 네. 또 다른 내용인데 네 맞아요. 2만 개의 노드가 있다. 저도 그중 하나고. 아그 데이터를 다 갖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첫 번째 블록부터. 그렇죠. 음. 다운로드 10분에 한 번씩 싱크하고 있는 겁니다. 음. 이 모든 노드가 다 뭐 죽거나 사라지거나 해도 단 한 명의 노드가 남을 때까지도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유지됩니다. 채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채굴도 어떤 국가가 아무리 금지를 해도요. 네. 그냥 옮기면 되거든요. 네. 이 해싱 파워라는 것을 네. 다른 곳에 위치한 기기로 옮기면 되는 거라서 아. 꽂으면 되는 거라서 아 그럼 절대로 없앨 수가 없는 거네요. 네.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비트코인 소유를 금지하던 거래를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로 이렇게 일시적으로는 수그러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음, 다른 곳으로 가서 꽂으면 된다. 맞아요. 이 중국에서 다시 올라온 해시레이트가 비트코인의 이 저항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였죠. 아, 그게 그럼 어떻게 보면 가장 긍정적인 소식일 수 있겠네요. 없앨 수 없다. 왜냐면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게 없어질까봐 사실 가장 무서워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로 막을 수 없다. 규제로 막을 수 국가 없다. 단위의 규제로 막을 수 없다. 그럼 못 막는 거네요. 못 막죠. 아, 네. 이게 되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위안이 될 수 있는, 네,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는 소식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나 뭐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암호화폐 업계에 종사한 지 한 4, 5년 정도 됐는데 네. 그동안 많이 산업이 발전을 해왔고 성숙해 왔어요. 네. 그래서 사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요즘. 네, 비트코인 투자자들도 국내에도 많이 보이고 네, 그러니까 제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 중에서도 하고 있다는 사람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어답션 레이트가 네.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걱정스러운 점은 저희가 중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타이밍을 노려서 일확천금을 노리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트코인이든 아니면 다른 뭐 암호화폐든 내려갔을 때 사고 올라갔을 때 팔고 또 내려갔을 때 사고 올라갔을 때 팔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지 말자는 거죠, 제 말은. 주식도 위험한- 마찬가지고. 네. 그런 위험한 투자. 타이밍을 재려고 하면 할수록 시장은 나의 등 뒤에 다가와서 칼을 꽂아요. 그런 99.9%의 투자자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일부의 투자자만 어떤 애니멀 스피릿이 있고 정말 명석한 두뇌가 있어서 네, 그 냄새를 맡고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로 주사위를 10번 굴려서 10번 다 6이 나올 수 없듯이 확률 게임이거든요. 네, 그럼 왜 그렇게 투자를 하냐는 말이죠. 저는 투자는 가만히 놔두면은 줄어드는 저의
네. 은행 계좌에 가만히 놔두면 점점 삭감되는 저해포를 네, 구매력이 떨어지는 걸. 네, 지켜주면서 오히려 더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투자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간단해요. 장기적으로 가격이 우상향하는 자산을 선별해서 꾸준히 매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제가 적립식 매수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이게 어쨌든 그리고 투자로 일확천금 벌어서 부자 될 생각 하지 마세요. 제발. 어렵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네, 심지어 불가능하다. 네. 그 투자는 제가 오히려 신경 안 쓰고 네. 이 투자에 신경 안 쓰고 제 그 원래 하는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단이에요. 아, 그냥 여기 비트코인을 적립식 매수를 자동 매수를 걸어놓고 네. 신경 끄고 있으면 알아서 가치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거대로 놔두고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집중해서 음, 빨리 뭐 커리어적인 성공을 이루던 네. 뭐 아니면 평소에 미뤄놨던 일을 하던 음, 이렇게 삶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죠. 아, 본업에서 성공하고 네.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될 시점에 하는. 그게 기본 네. 아닙니까? 경제. 네. 우리가 살아가는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메커니즘은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돼요. 가치를 그렇죠. 생산하는 사람이 그 사회의 하나의 그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죠. 하고 보상도 받고 그래야 보상이 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받은 보상을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우량 자산에 저장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자산을 늘려가는 겁니다. 음, 그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암호화폐 업계에 계신 분이 암호화폐는 타이밍을 노려서 단기 매수해서 차익을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라는 그런 말씀 하셨고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웹 3.0 사용 설명서 백훈종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네,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